2022년 5월 10일 대통령 윤석열. 저부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신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Mr. Block. A long, long time ago, Korea will play the role as a compass for freedom. It will safeguard and broaden the freedom of citizens of the world. 화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 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로 취임 1년을 맞이합니다. 방금 영상에서 보시지만 특히 외교 현안 굉장히 그동안 많았고요. 굉장히 바쁜 일정 보냈는데요. 취임 1주년 내일 맞이하여 오늘이요. 특별히 이분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바로 누구보다 윤석열 대통령을 잘 알고 있는 분으로 통하죠. 국민의힘의 이철규 사무총장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요 특별 인터뷰인데 마음 같아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모시고 싶으시나 워낙 바쁘시잖아요. 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을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정치권에서 이구동성으로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철규 사무총장님 특별히 모셨는데 우선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들도 그동안 있었는데 옆에서 지켜보시기에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것 왜 이거를 좀 몰라줄까? 약간 좀 아쉽게 느끼시는 지점이 좀 있으세요? 네. 어떤 겁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취임 이후에 예. 이 국민들에게 이런 달콤한 말로 이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 소위 말하면은 멀리 볼 때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예. 말씀들을 잘 안 하시죠. 그러면 이게 포퓰리즘 뭐 이런 겁니까? 네, 그런 걸 잘 안 하시잖아요, 예. 사실요. 그런 게 이제 그렇고 보십시오. 그냥 지난 정부 5년간 우리 한국과 미국 간의 그 이 예. 관계가 굉장히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해방 이후에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해서 우리의 안전을 이렇게 담보받아 왔었고요. 예. 또 그다음 우리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편입이 돼서 대한민국의 오늘 번영된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지난 5년은 이런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의 기틀이 위태로웠다. 심지어 한미 합동 군사훈련마저도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고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 또한 이 자유시장 경제의 체제에서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거, 관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 우리가 지난 70여 년간 이루어온 성취가 바로 거기서 나온 건데 시장 경제 체제에서 예. 나왔는데 지난 5년간 관주도 경제 체제로 이렇게 이 사실상 시장이 예. 무너져 내리는 이런 위기였지 않습니까? 예. 이걸 바로 잡으신 거죠. 지금 한미 동맹을 복원했고요. 또 예. 어저께는 한미일 이 협력 체계까지 이제 구축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정상화되어 가고 예.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실상 우리 국민들께 이런 문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그 지점이 좀 네, 충분히 아쉽죠. 설명이 안 됐고 전달이 네.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네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그러니까 지금 한미 동맹 외교와 관련된 이슈가 한 가지 있고요. 경제와 관련해서 과거에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있는 과정인데 그게 국민들한테 좀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게 네. 아쉽다 이런 네, 설명이신데 네, 네. 자 취임 1주년 맞아서 지금 많은 언론사들이 여론조사를 하고 있고 발표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발표도 곧
될 예정인 것도 있고요. 자, 그런데 나오는 여론조사 보면은요, 여전히 30%대 묶여 있습니다. 지지율이요, 윤석열 대통령. 당 살림을 지금 맡고 계신데 당으로서는 총선이 다가올수록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야 좀 든든한 게 사실인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든든하다고 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전히 30%에 묶여 있을까? 이건 원인이 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네. 좀 전에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정부가 예. 그런 면에서는 국민들께 좀 더 이렇게 달콤하게 다가가고 국민들이 좀 당장 듣기 좋아하는 말씀들 예.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데는 조금 우리가 사실 좀 부족한 게 있습니다. 인정할 건 해야죠. 예, 예. 그렇지만 하는 일이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에게 어.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결과가 나타나려면 아마 조금 시간이 필요로 할 것이다. 시간이 좀 예. 필요로 한다. 우리가 몸에 좋은 약은 좀 쓰지 않습니까? 당장 먹기가요. 그렇듯이 우리 지금 그동안 한 5년간 예. 사실상 우리 포퓰리즘 정책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대한민국이 오늘의 번영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우리 국가 부채가 한 600조 정도 됐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 5년간 400조가 그냥 급격히 늘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난 우리 70년간 이 대한민국을 오늘의 예. 번영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업적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700조 정도, 600조 정도의 부채로 다 우리가 다 감당해냈는데 지난 5년간 무엇이 우리가 남은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부족하고 아쉽게 느끼는 부분이 있으시겠죠. 예.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은 이게 옳다라고 판단하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멀지 않아서 지금 아마 한일 정상회담만 한번 보시죠. 예. 마치 지난번에 방일하셨을 때 국내 여론이 어땠습니까? 이걸 갖다가 무슨 매국 외교니 예. 또 뭐 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말 입에 담기도 거부할 그렇죠. 굉장히 정도로 거친 표현들이 네. 나왔어요. 우리 또 국민들께서도 일본 문제, 한일 문제 관계에 있어서는 조금 이성적 판단보다는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이런 말하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음. 그런데 어느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도움이 되겠는가 예. 생각하면 벌써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제가 정지했던 오염수 방류만 하더라도 예. 만약에 우리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가서 참관하고 우리 관계자가 그렇겠죠. 가가지고 간섭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타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몸에 좋은 약인데 좀 쓰다.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시간이 좀 약효가 있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약간 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지율과 관련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려면요. 긍정평가, 부정평가의 각각 이유들을 또 물어보는 항목들도 있는 여론조사가 네.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똑같이 긍정평가의 이유도 외교, 부정평가의 이유도 외교로 뽑히거든요. 네. 이거는 왜 그럴까요? 그런데 한번 지금까지 예. 뭐 지금 언론에 계시는 분들 좀 서운하시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예. 나토 방문하셨을 때 오. EU와 나토를 방문하셨을 때쯤 예. 우리 국민들이 남아 있는 이미지가 뭡니까? 가가지고 EU와 우리 경제 예. 또 안보 여러 가지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우리가 돌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게 뭐죠? 그때 측근 뭐 이렇게 꼽히신 분 같이 가신 분 아주 예, 지역적인 그런 문제. 얘기죠. 또 그 지역적인 문제도 전용기에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개그맨이 타지 않습니까? 통승하고 갔던 분이 이 셀카컷 찍어가지고 홍보할 때 예, 우리는 예. 그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국민들 누구도요. 그런데 이 자원봉사자가 전용기에 탔다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왜곡시키고요. 그다음 또한 뭐 지난번 미국 방문하셨을 때도 뉴욕 당시에요. 뉴욕 예. 때도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이게 예. 문맥을 앞뒤로 본다면은 바이든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편집을 해가지고 왜곡시켜서 예, 예. 논란을 만들고요. 그게 다 도배를 해버렸어요, 네.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과들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한 아쉬움이 큽니다. 예.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 예. 대한민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안보 체제를 공고히 했고요. 또 다음에
IRA법 가지고 계속 야당이 지적을 하고 하는데 예. IRA법은 사실 그 근본되는 법이 예. BBB법이라고 이것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11월 달에 이미 미 의회에서 하원을 통과했던 법입니다. 아. 그것이 수정해 가지고 간 건데 예. 이걸 집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정부 보고 외교에서 뭐 했느냐 예. 실패했다고 하는데 실패는 문재인 정부 외교가 동상 외교가 실패한 것이죠. 이런 것들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제 결과가 점점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서 이 핵 문제 기획 단계부터 예. 대한민국의 안보를 담보받을 수 있는 이런 체계도 구축이 되고요. 또 이번에 배터리라든가 자동차, 반도체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또 이끌어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고요. 앞으로 국민들께서 평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전에 다른 대통령에 비해서 외교와 관련해서 굉장히 언급이 많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 정도 뭔가 일이 많았다는 뜻인데, 네. 글쎄요, 이거는 특히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저한테 한 얘기도 좀 있습니다. 네.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 없다. 이 부분은 좀 기자들로서는 아쉽다 이런 반응이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제가 대통령실에 근무하지 않아서 예, 예. 그거는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예. 저도 이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일단 내일인데 일주일인데 잡힌 건 없어요, 날짜가. 일주일 뭐 언젠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예. 대통령께서 국민들과의 대화 예. 또 해 오셨지 않습니까? 또 스피핑도 계속 해 오셨고요. 예. 근데 그런 부작용들 때문에 중단하게 됐고 국민들과의 소통은 아마 그 역대 어느 어떤 대통령보다도 많은 소통을 해오셨지 않습니까? 예. 있는 모습을 그대로 예, 예. 국민들께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찌 되는 건지 저도 영문을 잘은 모르는데 좀 네. 기다려봐야 될까요? 네, 날짜가 잡히길 좀 기다려봐야 기다리면은 될까요? 뭔가 국민들과 대화하실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리라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정치권과 관련된 이슈를 네, 조금 몇 가지 준비했는데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사실은 지금 여소야대 상황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국정을 끌고 가기가 입법적 뒷받침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어렵고 지금 국민의힘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는 네.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자 이럴 때 그래서 정치권 일각에서 늘 나오는 주장이 이럴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서 뭔가를 좀 풀었으면 이 정국에 대해서 풀었으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은 여전히 좀 살아 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 정부 5년 동안에도 여야 영수회담이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시 국민의힘이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대표와 영수회담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는 민주당의 대표가 아니라 예. 원내대표, 격을 낮춰서 원내대표하고라도 대화를 하시겠다. 예, 그 의사를 예. 밝혔죠. 야당과 대화를 하시겠다는 거죠. 아. 다만 야당 대표와의 이 회동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오. 왜냐하면 수사가 진행 중인 이제 수사 대상자죠. 예. 수사 대상자를 행정부를 통할하는 대통령께서 1대1로 만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메시지를 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부터라도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와 1대1로 예. 면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 아마 참모들도 그렇게 건의를 하시겠죠. 예, 예. 그래서 야당을 대표해서 원내대표와 좀 만나서 대화를 하자, 예. 협치를 하자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굳이 원내대표는 그걸 거절하면서 이재명 그렇습니다. 대표하고만 만나야 된다. 예.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잘 안 되는 예, 부분이 예.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민주당이 어.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분이 곧바로 또 국회의원이 되고 당 대표가 되심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꼬인 부분도 있습니다. 환경이. 예, 예. 알겠습니다. 당 상황 질문 제가 두 가지 준비했는데 좀 속도 좀 내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네. 빠르게 갔네요.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 태영호 최고위원 징계권이 지금 네. 사실 국민의힘 이슈로 돼 있습니다. 네, 네. 그 일각에서는 자진 사퇴를 약간 기대하는 듯한 분위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거 지금 당에서 어떤 판단, 아니면 당사자가 어떤 판단을 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 상황?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예. 다만 이런 사태가 발생되게 된 것은 오롯이 당사자들의 이 귀책 사유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당의 당원 동지들께서 우려하고 이 파장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 많은 제언들을 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또 당사자 입장에서는 예. 받아들이기가 또 쉽지 않은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요. 예. 어떻든 간에 어저께 우리 당 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했고 예. 그 결과가 아마 내일 아마 그렇죠. 일단 내일 결론이 잡혔어요 또. 나오는 예. 것 같아요. 어저께 당사자들의 소명을 듣고 예. 결론을 내리는 데는 아마 좀 판단할 게 있어서 예. 시간이 좀 뒤로 미뤄진 것 같은데 예. 누구든 간에 우리가 우리가 이 사회에서 이 무슨 이 반사회적 행위를 한 분들이 있다면은 아.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져야 되듯이 예. 우리 국민의힘은 공당입니다. 예. 예, 또 특히나 집권 여당인데 당 지도부에 있는 분이든 또 평당원이든 간에 누구든 국민들의 이 정서와 어긋나는 발언에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 예. 이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아, 오늘 김재원 최고위원, 태영호 최고위원이 오늘 이철규 사무총장이 이 말씀 굉장히 곱씹으면서 들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이게 알려지게 되면요. 마지막 질문은 공천 관련 얘기. 여전히 네. 당 안팎에서 공천과 관련된 얘기들이 설들이 많거든요. 뭐 제가 질문을 하나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좀 드리면 한동훈 장관 공천설 여전히 강하게 살아 있고요. 그리고 네. 대통령실 참모들도 대거 내년에 총선에 출마할 거다. 이 얘기도 사실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수차례 그건 프레임이다. 아. 경쟁자 또는 뭐 정당이 될 수 예, 있겠습니다. 또 야권에서 우리 당의 어떤 이 균열 예. 이런 걸 시도하기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프레임이다. 지금 그런 징후도 없습니다. 예. 또 그럴 계획도 없고요. 현재 오.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의 직에 충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제 이 국무위원의 직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데 자꾸 출마설을 흘리고 선거에다가 결부시키면은 예. 장관의 법 집행 자체가 어. 정치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예. 우리 한동훈 장관의 이 행태를 보면은 정치적이라고 보이지 않잖아요. 예, 관료로서 법을 집행하는 예. 근데 야당에서는 약간 정치적 해석을 늘 하거든요, 지금요. 정치를 하는 분이라면은 좀 부드럽게 하시겠죠 아마. 예. 아, 그쪽 전혀 말씀하신 거네요. 우리 예. 이게 검토된 바가 없고요. 뭐 상황이란 건 변화할 수도 있겠지만은 예. 두 번째 뭐 대거 예. 낙하산 공천설이 대통령실 참모들 얘기입니다. 전혀 아닙니다. 아. 아니고 뭐 거기 용산에서도 예. 선거에 나가실 분 정치하는 분들은 나가시겠죠. 그런 분 나가신다지만 그게 무슨 특혜가 되거나 이 공정한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 이렇게 공천을 받는 일 이런 것들은 없을 겁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도 그런 거 절대 안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강하게 믿어도 되십니다. 믿어도 된다고까지 네. 말씀하셨습니다. 공정하게 가지 네. 누구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씀 네, 보셔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당장 소주 한 잔 기울이고 싶은 사람을 조국이라고 지목을 했는데요. 그 책방 점원이 그랬어요. 그분의 직업이 전직 대통령 출신이라고. 이거를 초대장이라고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저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지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 에피소드가 소개됐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 모셨던 사람으로 감사하고 송구스럽습니다. 근데 소주는 안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뭐 맥주 빼고는 다 좋아합니다. 그래도 언제 한번 방문할 계획은 없습니까? 뭐 해야죠. 예. 하고 지금 이제 제 상황이고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방문하면 무슨 얘기를 했느니 또 뭐 그 자체로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을 낳고 또 이상하게 왜곡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일정하게 제가 매듭이 되면 뭐
인사드려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정치와이도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등장한 이슈가 오늘 하나 있는데요. 화면을 좀 소개해드리죠. 앞서서 조국 전 법무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질문을 받고 한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라는 어떤 반응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여기에 소주 한 잔이 등장을 해요. 이겁니다. 얼마 전에 공개가 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다큐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 안에서 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과 소주 한 잔 하고 싶다. 요런 얘기를 좀 꺼냈어요. 요런 얘기요. 그거에 대한 반응이 바로 뭐 감사하고 송구하다 이거였습니다. 자, 그럼요. 이 문 전 대통령 관련된 내용 좀 하나 더 보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요거 문 전 대통령 얘기 좀 꺼내주세요. 자, 이겁니다. 다큐 중에 조국 전 장관과 소주 한잔 하고 싶습니다라는 반응을 보이고요. 뭔가 침묵을 길게 이어가는 장면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주 한잔 한다는 게 우리는 그냥 단순히 술 먹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뭔가 진지하게 얘기하고 싶다? 뭔가 시간을 좀 같이 오래 보내면서 뭔가를 소통하고 싶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과거 보면은요. 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장관 뭐 굉장히 젊었던 시절이네요. 이 사진이 있고요. 그리고 과거 이제 청와대 시절 얘기도 있고요. 여기 보면 뭐 임명하는 얘기 이렇게 있는데 자, 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과 소주 한잔 하고 싶다는 거는 과연 어떤 생각에서 이걸 했냐. 이게 지금 궁금한 지점이거든요. 자, 그런데요. 과거에 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뭔가 한 얘기가 있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표현이 있죠. 마음의 빛. 그 모습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그리고 또 법무장관으로서 했던 기여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뭐 아주 크게 마음에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신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왜 조국 전 장관과 소주 한 잔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을까? 그런데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침묵이 길어졌거든요. 생각이 많은 거예요. 혹시 방금 전에 들었던 뭔가 마음의 빛 이거를 좀 청산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까? 왜 소주 한 잔 얘기를 꺼냈을까? 이게 궁금한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예. 이게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을 지지하시는 분들이든 또는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든 좋아하는 사람들이든 또 싫어하는 분들이든 간에 어떻든 조국 장관이 재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일부 끝난 것이 있는데 사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국 장관을 생각을 할 때 단순히 정치적인 것, 사법적인 것 다 빼고 지지하냐 안 하냐 이런 거 다 빼고 인간적으로 어떻든 지난 몇 년 동안 지금 이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제 고생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물음표 안에 연민이라는 단어를 넣고 연민이요? 연민. 예. 이 물음표 한번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연민. 연민. 예. 우리가 연민의 사전적 의미를 보자면 나 아닌 다른 사람,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오롯이 받아들이는 자세와 태도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정치적 해석, 뭐 사법적 판단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인간적으로 조국 장관의 고통을 오롯이 본인의 고통으로 느끼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좀 물음표 안에 연민이라는 단어를 넣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 제 생각입니다. 예. 소주 한 잔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한 그 취지와 의도는 연민이 있는 것이다. 여기 이 생각 물음표거든요. 여기에 연민이 들어갈 것 같다 그랬어요. 자, 이번에는 김성태 전 의원이 이 물음표 안에 어떤 걸 좀 채울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총대라고 말씀을 드리죠. 총대요? 예, 총대를.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이제 대통령 취임하고 난 이후에 뭐 여러 가지 국정 운영에 큰 변화를 다 추구했지만 특히
검찰 조직에 대한 이런 검찰의 검찰을 혁신하고 변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검찰 개혁을 가져가야 되는데 예.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앉혀서 검찰 개혁을 하고자 했던 그 본질이 보면은 당시 울산시장 그 청와대 하명 수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이거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직결되는 사안이었어요. 예. 아주 중요한 사안이죠. 또 한 가지가 가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참모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김경수의 대선 여론 조작 예. 그 조작을 위한 드루킹 사건 말씀하시는 댓글 거예요. 조작 사건을 예. 이걸 무마하려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상 이 조국 장관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고 그 총대를 매게 한 겁니다. 아. 그런 측면에서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자마자 예.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면서 사실상 검찰의 수사 기능을 대단히 축소시키는 그런 예. 조치를 해요. 그 검경 수사권 조정도 이때 본격화되면서 사실상 검찰의 수사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예. 그렇게 함으로써 결론은 울산시장 선거의 그 청와대 하명 수사권뿐만 아니라 드루킹 댓글 조작 이 지금 부분도 무마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 실제로 검찰 당시 예. 수사가 상당히 기력을 제대로 펴지를 못했어요. 예. 그래서 유명무실한 검찰 수사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자, 그런 그런데, 측면에서 예.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뭐 이 가로치고 마음의 빚이라는 것은 그걸 총떼면 장관에게 예. 자기가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인데 그런 총대를 매게 한 상황에 대해서 지금 돌이켜보니 미안한 마음이 든다. 예, 그 얘기죠. 이거는 전재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연민과는 약간 다른 계통의 미안함이거든요. 두 분이 연민 미안 뭐 이렇게 요 상황을 적었는데 소주 한잔 하다는 대한 반응 아까 뭐 화면으로 봤는데 요 화면을 좀 다시 한번 좀 불러오겠습니다. 일단 요 질문에 대한 반응 이게 북 콘서트를 지금 조국 전 장관이 계속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나온 거예요. 지난 4일인데 아직 다큐를 못 봤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모신 사람으로서 감사하고 송구하다. 감사한데 송구하다는 거는 미안한 뜻이 들어가잖아요. 감사하면서도 미안하다고 반응을 보였어요. 그리고요. 이 북 콘서트 초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한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 모습 다시 한번 영상으로 불러오겠습니다. 보시죠.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밉지 않습니까? 아주 어려운 질문 하셨네요. 예, 예. 개인적으로 밉지 않느냐, 서운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문 대통령님을 모셨던 수석 보좌관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님, 네. 앞서서 질문 서운한 거 없느냐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는 게 맞다. 답을 안 했어요. 당시에 서운한 거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답을 안 하겠다 그랬고요. 소주 한잔 하자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송구하다고 했어요. 자, 지금 조국 전 장관이 바라보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모습은 무엇일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글쎄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뭐 조국 전 장관도 본인이 참모고 예. 어쨌든 본인의 문제로 인해서 정권이 휘청이는 그런 상황이 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민주당이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하고 정권을 다시 내주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사건이 이른바 이제 조국 사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정적인 기여를 한 측면이 있다는 겁니까? 그에 대해서 어쨌든 대통령을 모셨던 참모야 한 사람으로서 예. 어떤 미안함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있을 거고요. 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사를 진행했던 사람이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고 당시 예.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서 그리고 그 뒤에도 조국 전 장관의 후임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하고 갈등을 일으키면서 이른바 뭐 추윤 갈등 예. 이런 상황까지 빚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대통령이 적극적인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왔죠. 네, 그때. 그에 대해서 서운함 내지는 답답함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조국 전 장관 그 내면에 있지 않을까. 그럼 약간 원망 쪽도 좀 있는 겁니까? 글쎄요, 저는 뭐 원망까지 가지고 있다면 그건 조금 파렴치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저는 미안함이 더 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은 사태가 저 지경이 됐으면 대통령이 잡아도 물러나는 게 참모로서의 도리였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물론 결국에 물러났죠. 이제 임기 시작하자마자 뭐 30 며칠 만인가 물러났는데 예. 사실은 그 과정에서 뭐 정권이 당시 정권이든 여당이든 굉장히 힘든 일을 겪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와가지고 뭐 그에 대해서 원망을 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 조금 좀 그건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아무튼 조금 그런 복합적인 감정이 아닌가 싶은데 평산 그 책방에 기회가 되면 이제 찾아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가지 않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가면 그걸 둘러싸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이 난무하고 굉장히 많이 또 회자가 되겠죠. 아니, 그 문 전 자체가. 대통령이 뭐 가급적 정치인들 안 만나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조국 전 장관이 지금 현역 정치인은 아니지만 거의 정치인 못지않은 그런 화제의 인물이잖아요. 예. 거기 가게 되면 뭐 그 장면이 또 여러 가지로 해석되고 해석가 될 텐데 지금 안 가는 건 저는 뭐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대통령께서 뭐 소주 한잔 나누고 싶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인간적인 위로를 만나서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다큐멘터리에서 표현을 했다고 하니까 예. 뭐 기회가 된다면 그런 자리를 가질 수는 있겠죠. 지금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언급한 소주 한 잔 그거에 대한 조국 전 장관의 반응. 그런데요. 이 중간에 이 이슈를 다룬 중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한 게 바로 다큐 영화거든요. 근데요. 또 다른 인물의 다큐 영화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여기 화면 보시면요.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문제적 인물들의 연이은 다큐 논란인데 미화 다큐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 인물을 굉장히 훌륭하게 묘사를 했다는 건데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다큐 영화도 여러 가지 얘기를 나왔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하는데 여기 포스터가 옆에 배경에 있거든요. 여기 보면 조국 전 장관도 있고요. 여기 누굽니까 이게?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진도 들어있어요. 자,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좀 자세하게. 바로 이겁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다룬 다큐 영화가 제작이 돼서 7월 개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후원금 모금을 통해서 제작을 했다. 이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박원순 사건 피해자 측 주장 반박을 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포스터 다시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여기 포스터에 좀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 그걸 좀 보겠습니다. 앞선 사진 다시 한번 주세요. 이게 좀 가려졌는데 그 포스터 다시 한번 좀 불러오겠습니다. 자, 화면 좀 바꿔주세요. 이겁니다. 여기 빨간 글씨를 좀 볼게요. 제가 이걸 좀 크게 이거 확대 좀 해주세요. 이 영화를 만든 취지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상을 변호했던 사람, 하지만 그는 떠났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를 변호하려 한다. 그럼 변호를 하기 위한 영화인 거예요. 이런 영화입니다. 자, 이와 관련된 이 제작을 한 분이죠. 저희가 목소리를 좀 담았는데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보다 더 영향력이 있고 더 잘 만들 수 있는 누군가가 이 사건을 좀 다루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도 전혀 이제 그런 얘기가 없었고 마침 이제 손명관 기자의 비극의 탄생이라는 책을 보고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박원순 변호사 시절에 1993년도에 이제 우조교 사건이라고 그 사건의 변호사로 활동하시면서 한국 페미니즘의 시작 지점에 나서셨던 그런 박원순이라는 분이 이렇게 퇴장하게 만들 수는 없었다. 박원순이라는 사람의 명예를 이제 회복해야 되겠다. 자, 정미경 전 의원님, 얼마 전에 사실 박원순 전 시장이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 이장건으로 굉장히 논란이 한번 됐었거든요. 그때도 참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다. 그런데 이 논란 아직 완전히 가셨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다큐 영화가 제작돼서 개봉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다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질 게 뻔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 2차 가해라는 말을 민주당 사람들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근데 지금 본인들이 하는 행동이 딱 떨어지는 사실 2차 가해예요. 어차피 법원도 다 인정했습니다. 박원순에 대해서 그 성폭력 사실에 대해서요. 예. 그래서 그 지금 현재 피해자 대리인으로 하고 있는 그 김재련 변호사가
쓴 얘기를 봤더니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사이비 종교를 봐라. 객관적 사실과 믿음 사이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 그러면 결국 이 피해자 측의 변호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상 숭배 같은 거 아니냐. 그냥 맹목적이라는 맹목적,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피해자 예. 쪽에서는. 그다음에 다큐를 통해서 왜곡된 내용이 전파된다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배상해야 할 것. 결과적으로는 이건 또 하나의 2차 가해이기 때문에 피해자 측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또 정신적으로 우리가 뭔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소송을 걸겠다라고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정상적인 반응이죠. 보통 성폭력이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법원이 인정했다면 사실은 반성하고 조용히 지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피해자가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그걸 아랑곳하지 않잖아요. 피해자의 피해는 전혀 무시하고 있잖아요. 그 변호라는 이름으로요. 아까 지금 읽어주신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를 변호하려고 한다? 그게 아마 영화를 만든 목적으로 보이죠, 지금요? 네, 그러면 결국 그게 뭐예요? 성폭력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변호하겠다라는 얘기인데 그 변호를 통해서 피해자를 계속 가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되면은 사실은 그 양심이 있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피해자 측이 이 영화 개봉에 대해서 반응을 좀 보였거든요. 화면에 있습니다.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김재련 변호사인데요. 추측컨대 왜곡된 내용일 것. 아직 영화가 개봉이 안 됐으니까. 그러나 그 포스터에 나온 그리고 알려진 내용으로 보면은 어떤 내용인지 추정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왜곡된 내용일 것이다. 그럼 아까 지금 방금 말했죠. 이거는 거의 종교 수준 아니냐 지금. 앞서서요, 이 영화 제작할 때 뭐 후원금 얘기 나온 그 화면이 좀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좀 불러오겠습니다. 그 내용이요. 여기 보면, 이 영화 제목이요. 다 첫 결론이에요. 영화 제목이. 아까 이거 빨간 글씨 설명이 들었는데, 이런 얘기도 나와요. 세미콜론이 이 포스터에 찍혀 있는데 그 의미가 여기 세미콜론이 있어요. 포스터에.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침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끝나지 않았다. 뭔가 하겠다. 이런 걸로 읽히죠. 그리고요. 후원 계좌 만든 지 일주일 만에 후원액이 2억 원 넘었다. 목표액 3억 원. 굉장히 많은 돈이 또 빠르게 모였다는 거죠. 그리고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저 사건에 대해서 이제 피해자의 입장이 분명히 있고요. 또 박원순 변호사를 생전에 지지했거나 지금도 지지하는 분들의 또 다른 입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다큐멘터리가 근간을 두고 있는 책이 있어요. 그게 이제 송병관 기자가 쓴 그 책인데 그 책을 근간으로 저 다큐멘터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제가 좀 느끼는 문제의식은 지금 저 사건이 있었던 지 3년이 채 안 됐거든요. 아직은 너무 빠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그 마성 모란공원 이전도 유가족들의 심정은 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게 한국 사회에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또 그 피해 당사자가 지금도 그 어떤 그 피해 사실로부터의 아픔을 호소를 하고 있고 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 성희롱 문제를 인정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유가족들이 낸 소송에서 그 판결 결과도 나왔어요. 여러모로 종합해 봤을 때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일종의 뭐랄까요, 그 명예회복을 시도하는 저런 움직임으로도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걸로 보이죠 지금요. 너무 이르다. 그러니까 저분들의 심정은 이해가 돼요. 저분들의 심정은 이해가 되고 그 저분들이 논란의 대목들 이런 점들은 이제 논란이다라고 저도 저 책을 봤거든요. 비극의 탄생이라는 책을. 그런 점도 이해가 되는데 그러나 어쨌든 이건 당사자가 존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3년도 채 지나지 않은 이 문제를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시도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르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뭐 제가 이르다고 한다고 안 하겠습니까? 또 다른 논란이 제기가 될 텐데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게 여론이 어떻게 정리가 될지. 그러나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이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박원순 전 시장 관련된 이 사건은 국가기관이 일단 뭔가 판단을 했거든요. 그리고 재판도 1심이 끝났고 2심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다큐 영화, 아무리 봐도요, 이거는 뭔가를, 글쎄요,
반론 또는 뒤집기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쪽으로 내용을 담은 걸로 추정이 되는데 과연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적합한 것인가 이런 시각이 나오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요. 어떤 정치인을 다룬 다큐 영화 그리고 그것도 미화를 하는 다큐 영화 이게 요즘에 잇따르고 있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앞서 보면은요 조국 전 장관을 이 주인공으로 한 다큐 영화가 있었어요. 당시에 그대가 조국 2022년 5월 약 5만 명 후원. 그리고 이 영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등장하는 다큐 영화 문재인입니다. 3만 명 후원. 뭐 액수가 뭐 굉장합니다. 이 모금 액수. 그리고요 또 박원순 전 시장 관련된 다큐 영화 이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거 김성태 전 의원님. 예. 조국, 문재인 전 대통령, 박원순 전 시장. 사실은 지금 집권하고 있는 이 집권 정당 쪽 진영과는 반대쪽이란 말이에요. 다. 이른바 정치인 미화 다큐 영화 뭐 전성시대쯤 되는 겁니까? 이거 제작의 의도도 다 있어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이게 사실상 참 위험한 발상들이에요. 그래서 요즘 팬덤 정치에 대해서 많은 대한민국의 지식이 있고 그리고 정치 팬덤 분석가들이 걱정하고 있잖아요. 이 팬덤 정치라는 것은 참 좋은 말로는 참 연예인들이나 서포터 이런 뭐 사람들에 대해서 열성적인 팬들을 말하는 든든한 건데. 팬인 거죠. 말 그대로 그거는. 팬덤 정치의 이 세력화는 상당히 위험해요. 자기를 강신적으로 믿게 하고 그 사람들의 판단은 사회적 어떤 그런 합의와 균형, 객관성 이런 거는 무시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다큐 형식을 표방했지만은 사실상 정치인의 공과를 객관적으로 조명하기보다는 뭐 좀 자신이 불리한 내용은 지워버리고 그런 자료 영상은 다 지워버리고 또 척근 인터뷰만을 통해서 어떤 특정 정치인을 미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게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대가 조국이고 문재인입니다. 첫 변론. 이 내용 다 보시면 저는 첫 변론에 이 박원순 시장을 좀 이제 명예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뭐 지지자들의 시도가 있는 건데 그중에 깜짝 놀랐어요. 그 뭐 다큐 이 예고편을 보니까 당시 김주명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 그러니까 성추행 사실이 없었고 되려 그 피해자는 오히려 비서실에서 일하는 것에 크게 만족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그 한 여성에게 더 치명적인 이 첫 변론이라는 이 박원순 작고한 고인을 뭐 기리는 것은 좋지만은 이렇게 미화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건강한 어떤 그런 균형성을 상실시키는 아주 몰지각한 행위예요. 이거는. 전재수 의원님, 글쎄요, 뭐 이거에 대해서 뭐 민주당이 논평을 내거나 그런 거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이 현상 이렇게 다큐 영화 아무래도 이거는 누가 봐도 이제 민주당과 가까운 인물들이잖아요. 다 지금도 뭐 이제 은퇴하신 분도 있고 하지만 이게 이런 현상이 민주당의 부담입니까? 아니면 뭐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솔직히 어떻게 판단이 되십니까? 좀? 일단은 이게 당에서 만든 작품은 전혀 아니지 아니죠. 않습니까? 전혀 이제 아니고 당이 뭐 관여한 바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다큐멘터리 작가라든지 또는 이전에 영화계에서 영화를 만들었던 분들 그런 제작자분들이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펀딩을 해가지고 이제 만든 작품인데 우리 사회가 이제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것은 그분들이 이제 자유겠죠. 다만 평가는 그것에 대한 평가는 결국은 다큐멘터리를 보는 관람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 다큐멘터리 내용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말하자면 보게 될 것이고 흥행으로 이어질 것이고 적어도 보기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겠다라는 이제 내용으로 구성이 돼 있으면 흥행 참패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창작의 자유는 보장이 돼야 되죠. 보장이 되는 것이 또 당연한 것이고, 근데 결국 판단, 결정 판단의 몫은 결국은 관람객들의 평가에 달려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우리가 어떤 문학 작품이든 또는 다큐멘터리든 영화든 또는 드라마든 이 요즘 이제 컨텐츠가
차고 넘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예. 이런 이 컨텐츠조차도 혹여 어떤 진영 논리를 강화하거나 또는 양극단을 향해서 치닫게 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권자, 그러니까 여론이 이 영화 자체에 대해서 판단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이네요, 지금요. 아무튼 뭔가 비슷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요. 그렇습니다. 자, 이 주제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지금 정치권 하면 요즘에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이름이 한 명 있어요, 한 명. 국회의원입니다. 그 주제로 가겠습니다. 청년 정치인 김남국, 바로 이 이름 참 요즘에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도 코인도 몰빵 투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합니다. 아무리 봐도 몰빵 투자로 보죠. 이게 몰빵 투자가 이제 다른 표현을 하면은 뭐 올인 투자라고 좀 할까요? 뭐 아무튼 이렇게 보입니다. 누가 봐도요. 자, 이 상황인데요. 자, 이와 관련된 김남국 의원이 등장하는 여러 가지 모습의 영상이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교수님한테도 문자로 이거 제 머리맡에 그 선물해 주셔가지고 교수님 기도하면서 맨날 잔다고 교수님께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한 개인이 얼마 수익 얻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부동산 집값으로 불로소득을 얻고 정말 미친 듯이 뛰는 집값 때문에 국민들이 허탈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당시 모을 때는 이제 제가 그 변호사 일을 하고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요. 제가 직업으로서 제 돈으로 이제 내 돈 내투한 겁니다. 투자를 했다는 게 위믹스 코인이란 건데 이게 뭐 저희가 잘 알려진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같은 게 아니고 소위 말한 그 김치코인, 잡코인. 그래서 이게 돈 놓고 돈 먹기식 아니냐. 이건 뭐 언제 깡통 찰지도 모르는데. 근데 저기다가 10억을 때려박어? 그럼 뭐 믿고? 아니 자기 저 재산 등록한 것만큼의 현찰을 거기다 몰빵을 해. 그럼 뭐 알고 들어간 거 아니야? 뭐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부 정보,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 아니냐 하는 혹시? 그런 의문이 아직도 해소가 되지 않았죠. 자, 화면을 좀 더 소개해드리죠. 여기 지금 화면에 위에 보면 불로소득 맹비난했던 김남국 전재산 몰빵 투자인가 뭐 이렇게 제목이 돼 있잖아요. 아래로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검은색 글씨로 민 노란 바탕인데 이거부터 볼게요. 지금까지 나온 본인도 그렇고요. 다 나온 설명은 2021년에 한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한 10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 한 종목이에요. 그걸 전량 매도한 다음에 그 돈으로 지금 코인, 위믹스라는 코인에 다 산 거예요. 그럼 이거에 일단 코인 하나에 거의 10억을 투자한 거고요. 앞서선 주식 한 종목에 10억을 넣은 거예요.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누가 봐도 몰빵 10억씩 그냥 주식에 있다가 그 돈 빼서 다시 코인 가고 이거거든요. 근데 앞서서 김남국 의원이 이런 얘기를 자주 했다는 거죠. 고위직, 권력 누리고 돈까지 버니까 국민이 열불이 나는 거 아니야. 이게 다시 또 회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아까 똑같은 내용이죠. 지금 이게 이른바 몰빵 투자 이런 건데 이유가 궁금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니 투자를 그래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특정 종목에 이렇게 거액을 그냥 하나씩 들어가는 상 이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거죠. 자, 정미경 의원님부터 전 재산가이지만 10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거를 하나의 주식 종목, 하나의 코인 이렇게 갔습니다.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여기에 무슨 생각이 들어갈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김남국 의원이라면. 나에겐 정보가 있다. 아, 그렇게 의심하십니까, 지금? 네. 왜냐하면 정보 없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기의 전 재산을 더군다나 지금 저 코인이나 그 주식을 조금 보면요. 주식도 아마 그 최고치 아마 찍었을 때 판 것 같은데 이상하잖아요. 그다음에 그 코인도 위믹스가요. 지금 돈 놓고 뭐 돈 먹기식이다 이러면 거의 제가 볼 때는 그걸 누가 전 재산을 한순간에 없어질 수도 있는 돈인데 그걸 전 재산을 거기다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일반 분들의 반응 중에 하나가 강철 심장이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아니 아무리 강철 심장이라도 자식도 있고 가정이 있잖아요. 가정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한순간에 그 모든 재산을 몰빵해요. 여기
그 청문회 때 맨날 얘기하는 게 그 얘기인데 분산 투자했다. 이렇게 지금 다 그 사람들이 변명하고 있는 마당에 제가 볼 때는 저거는 누구든 우리 국민들께서 누구든 보면 아 당연히 내부 정보가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남국 의원이요 그 해명을 하면 할수록 계속 꼬이는 게 아닌가. 뭔가 꼬이고 의심을 받고 있다. 네, 그렇게 의심합니다. 아 이게 아무튼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면서 진짜 무슨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 배포인가 아니면 강철 심장인가 뭔가 이렇게 설명들이 나와요. 지금 이게 김남국 의원이 보유하고 있다는 이 위믹스 이 코인인데요. 이게 가격이 이렇게 움직였어요. 보세요. 그냥 그래프의 움직임만 보세요. 처음에 뭐 한 400원쯤 됐던 게 막 2만 원, 3만 원 가까이 갔다가 떨어지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지금은 한 700원, 800원 한다 그러죠. 정신 없습니다. 이 그래프만 봐도요. 이런 코인이었어요. 자, 박원석 의원님. 네. 아까 이 물음표 있는 거 다시 한번 좀 불러오겠습니다. 물음표 화면 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2020년에 모 주식을 전량 매도, 이때도 한 10억 가까이 돼요. 매도한 금액이. 그러니까 하나 갖고 있었죠. 그리고 코인 다시 또 그 돈으로 샀다. 그만큼 금액이에요. 자,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른바 몰빵 투자를 했을까?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투자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만 김남국 의원의 투자 성향이 좀 공격적인 것 같아요. 아, 공격적이다. 뭐 일종의 이제 뭐 아니면 도식의 그런 공격적인 투자인 것 같고 굉장히 모험적인 투자인 것 같은데 주식은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주식은 굉장히 안전한 주식입니다. 굉장히 큰 기업이니까요. 네, 대기업이고 안전자산인데 반해서 위믹스라는 코인은 코인 중에도 이게 이제 국내에서 발행된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글로벌 가상화폐가 아니죠. 김치코인이라고 부르고 또 뭐 잡코인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저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등락폭이 굉장히 큽니다. 아니 400원이었다가 거의 28,000원까지 가고 그랬네요. 굉장한 어떻게 보면은 모험적인 가상 자산이고 저 위믹스가 상장 폐지가 됐는데요. 그 상장 폐지 사유가 애초에 이 코인 공개를 앞두고 본인들이 이 보고했던 그런 코인 발행 개수보다 실은 훨씬 더 많이 발행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건 사기다라고 해서 이제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가 재판까지 가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거네요. 네, 된 종목이에요. 근데 김남국 의원이 저걸 최초에 보유하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인지, 그때 얼마를 주고 얼마만큼의 코인을 샀는지 이런 거는 지금까지 했던 해명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최초의 종잣돈은 주식을 매각한 대금으로 마련을 했고 그게 2021년 초다. 근데 2021년 초에 그럼 바로 위믹스라는 코인을 산 건지 다른 코인을 샀다가 글로 갈아탄 건지 처음부터 80만 개를 갖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이 갖고 있었던 건지 중간에 어떤 사고 파는 그런 행위가 있었던 건지 이런 것들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혹이 본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증폭되는 것 같고 다른 문제를 다 떠나서 어쨌든 저 코인 시장에서 특히 우리 2030 젊은 세대들이 피눈물을 흘렸지 않습니까? 앞길이 너무 막막하고 답답하니까 코인을 통해서라도 뭔가 이게 좀 개척을 해보고자 그렇게 투자를 했다가 이게 이제 쪽박찬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시장을 좀 바로 잡으라고 국회에서 이런저런 입법 논의도 하고 이런저런 대안 논의를 하는데 국회의원이 그 시장에 뛰어들어가지고 저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수억 원에 투자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지금 뭐 수익을 상당히 낸 걸로 지금 알려주고 있거든요. 자, 이런 가운데요. 이 상황, 김남국 의원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시선도 고운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요, 다른 정당에서도 굉장한 쓴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는 이제 본인은 억울해 하시는데, 근데 이럴 때는 좀 이렇게 먼저 좀 국민들은 사실은 사건의 본질이나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태도를 많이 보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소위 선출직 공직자가 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도 그런 이제 그 투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의정 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런 코인 투자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질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보다 좀
겸손하게 좀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그 사과할 건 사과를 하면서도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또 명명백백하게 밝혀나가는 과정을 밟아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 앞선 좀 그 태도 자세와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좀 불편한 마음들을 갖고 계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가상자산은 법적으로 재산 신고할 의무가 없으니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공직자 윤리에 대한 개념이 없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김남국 의원은 양심이 있다면 남탓만 하면서 빠져나갈 궁리하지 말고 가상자산 투기와 재산은닉 정황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쓴소리가 막 여기저기서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요. 자, 전재수 의원님. 네. 일단 김남국 의원 그리고 이 상황을 바라보는 민주당 분들 좀 생각이 어떤지, 전재수 의원님은 생각이 어떤지 하고요. 이 정도면 당에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좀 자체적인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주말 시간 동안 당에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파악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김남국 의원의 언론을 통해서 보도자료 형식으로 이제 배포한 그 자료보다 더 거기는 이제 뭐 땡땡땡땡 뭐 이런 식으로 다 돼 있는데 더 자세하게 지금 이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황이고 정치하는 사람이 이 공적 영역에 있는 정치하는 사람이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리고 이런 문제에 맞닥뜨려 가지고 해명을 하고 소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을 정도로 관련 자료를 확실하게 다 공개를 하고 충실하게 이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근데 어제 이제 그런 과정을 좀 거치긴 했는데 어제 그러고 난 뒤에 더 많은 이제 문제 제기, 질문들이 또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금의 출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김남국 의원이 이 여러 언론의 반응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아마 내일 늦어도 모레 정도에는 추가적으로 지금 쏟아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아마 설명을 하는 그런 아마 기회를 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단은 정치하는 사람은 더더구나 국회의원은 공적 영역에서 공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제 이 가상 자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각국의 중앙은행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아직 완전히 제도권으로 지금 다 이제 인정을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이제 굉장히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시장 질서도 완벽하게 다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거기서 뭔가 이제 재테크를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실지 사실은 상당히 두렵고 좀 불편한 입장입니다. 어떻든 뭐 더 늦지 않은 시간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제기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소상하게 더 물을 게 없을 정도 그런 수준으로 좀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김남국 의원의 이 코인 거래 그리고 보면은요 뭐 일부 현금을 인출했다는 얘기도 추가적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검찰 관계자의 얘기가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금융정보분석원이 이상 거래로 판단해서 이걸 검찰 쪽에 뭔가 통보했다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검찰 관계자의 얘기가 이래요. 금융정보분석원이 범죄와 전혀 무관한데 수사기관의 이상 거래를 통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뭔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읽히죠. 지금 이 얘기 자체는. 이런 얘기가 지금 검찰 관계자를 통해서 얘기가 나온 상황이에요. 이런 가운데 오늘 김남국 의원이 그동안 사실은 떳떳하다, 문제없다 이걸 강조했는데 오늘 사과를 좀 했습니다. 아무래도 당 지도부를 만난 뒤에 무슨 얘기를 들은 것 같기도 하죠. 자,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 보여드리지 못해 사과드린다. 그리고 더 일찍 사과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억울한 마음에 소명에만 집중했다. 책임 있는 자세 보이지 못했다. 그러면서 사과 입장을 냈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님, 갑자기 또 사과로 선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께서 말이에요. 애초 이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본인의 대응 방식은 이랬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한동훈의 검찰의 작품이라고 그 얘기부터 꺼냈죠, 사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치 보복이고 정치 탄압이다. 청년 정치인에게. 그래서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게 정치적으로 가는 이치다 이렇게 했거든요. 대응 방식이.
근데 이 사건은 작년 초에 이미 이 가상화폐 거래소가 그러니까 이 김남국 의원의 그 전자지급에서 비정상적인 거래 정황이 이렇게 계속 생기고 있으니까 FIU에 이게 정식적으로 보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FIU가 이걸 이제 수사기관, 구세청 이런 기관에 정보를 공유하게 된 뭔가 겁니다. 이상하다고 판단했다는 그럼요. 거죠. 예.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이게 이상거래 정황으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마치 윤석열 정부의 그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한마디로 검찰의 작품이라고 이렇게 기결시켜버리고 자기는 예. 억울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뭐 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부분을 사과를 하고 예.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아까 정의당 대변인께서 잘 정리를 했어요. 이해충돌 방지 뻔히 알면서 김남국 의원이 누굽니까? 로스쿨 1기예요. 아, 로스쿨 1기 졸업생? 1기 변호사입니다. 그만큼 법조인이다, 법조인. 이참 예. 로스쿨의 자부심도 자긍심도 가지고 정말 열심히 변호사로서의 그 직분을 수행하고자 했던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문제는 국회의원 되고 난 이후에 이 상황이 그렇습니다. 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한마디로 좀 민주당이나 이 진보 정치를 지향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이건 대국민 사기극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진보는 좀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 그랬는데 요즘은 거꾸로 됐어요. 아, 그럼 보수는 분열입니까? 요즘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진보가 부패로 망한다. 아,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진다. 그렇죠.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돈봉투 사건부터 해가지고. 사실 이 사안이요. 지금 민주당이 돈봉투 의혹 사건까지 있는데다가 지금 이 코인 이 문제까지 불거져서 사실 민주당 분들이 굉장히 좀 당혹스럽다 이런 반응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지금까지 이게 지난 금요일서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고 주말 거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온 건데 김남국 의원의 설명이 뭔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지금. 처음에 뭔가를 정확하게 다 설명한 게 아니라 질문이 나오면 그때 좀 설명하고 또 나오면 또 설명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갔거든요. 자, 오늘도 뭐 김남국 의원이 뭔가 언론, 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얘기한 게 있는데요. 그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초기 투자금이 9억 8,574만 원이라고 공개했어요. 이 자금 출처는 어떻게 됩니까? 네,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전세가 만기가 도래해서 전세 자금을 가지고 얼마? 이제 6억이고요. 예. 네, 그래서 전세 자금을 투자해서 LG 디스플레이 산 겁니다. 폭락 직전에 매도했습니까? 한참 폭락하고 있던 중에 고점은 사실은 3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한참 폭락하고 있었던 시점에 매도를 했고요. 사실관계가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팔았다라고 한다면 고점에서 팔았어야 됐는데 내부자 정보 취득한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없고요. 네. 만약 내부자 정보를 취득하려고 한다면 가상화폐 관계자, 핵심 관계자라든가 아니면은 그 업계에 일한 사람과 친하거나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업계의 말단에 있는 사람하고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아예. 근데 왜 하필 리믹스입니까? 가상화폐가 발행하는 회사가 되게 실체가 없거나 페이퍼 회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위믹스 같은 경우에는 상장사인 그 아주 대형 회사인 위메이드가 발행한 코인이었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아무튼 저런 설명이 오늘 있었고요. 그리고요. 전날이죠. 어제 최고위원실과 지도부를 만나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 그래요. 뭔가 설명을 한 건데 60억 코인 관련 해명했는데 코인 수익이 낮아 원금 9억 8천만 원을 예금으로 돌렸다. 이 얘기는요. 처음에 설명 안 했어요. 그냥 주식 팔아서 그걸로 샀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예금으로 인출이 된 거예요. 또. 그럼 이건 수익이 난 겁니다. 수익이 난 거예요. 그러자 지도부의 일원으로 보이는 그 회의 참석자가 그래요. 그러면 코인 투자 수익률이 90%네. 90%. 원금만큼 수익 내고 원금 남겨놓고 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진작에 이렇게 얘기하지. 뭐 이러면서 의혹이 해소됐다는 분위기 이런 게 있었다 그러죠. 그런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 또 나온 보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가상 지갑이 뭐 전문가들이 뭐 찾았다 그랬어요, 지금. 이른바 이제 그 뭐 80만 개 60억 원어치 한때 60억 원 걸 찾았는데
이게요. 뭐 이체 금액이 거래 내역 보니까 80만 개가 아니라 120만 개가 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60억이 아니라 금액이 더 많을 수도 있다. 80억 이상일 수도 있다. 뭔가 더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것도 설명이 돼야 됩니다. 자, 정미경 전 의원님. 뭐 많은 질문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직 기자회견을 안 하고 있거든요. 자, 가장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부분, 의혹, 설명할 부분. 한 두 가지 큰 걸 꼽으시면 뭐가 있습니까, 지금? 결국 그 FIU라는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곳은요. 맨날 밥 먹고 하는 일이 뭐냐면 예. 자금 세탁 했나 안 했나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의심되는 거래다. 그다음에 이상 거래다. 이런 건 뭐냐면 자금 세탁의 징후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수사기관에 이건 좀 이상하니 한번 보자. 그래서 계좌 압수수색 영장 청구해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핵심이 뭐냐면 처음 해명을 뭐라고 말했냐면 코인이 문제가 됐잖아요. 지금 예. FIU에서. 그러면 그 코인을 무슨 돈으로 샀나? 왜 물었냐면요. 국회의원은 항상 뭘 해야 되냐면 재산 등록, 재산 그렇죠. 신고를 해야 돼요. 공직자 재산 신고를 꼭 네.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미 그건 나와 있어요. 답지가 나와 있다니까요. 예. 그럼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묻고 싶은 거는 그 코인 무슨 돈으로 샀지? 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주식 팔아서 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금 신고한 거, 아니 재산 신고한 걸 보니까 예. 그 주식을 판 돈, 그 비슷한 시점에 예금 신고가 되어 있는데 예. 그 비슷한 돈이에요. 9억 넘는 돈을 주식 팔아서 그 예금으로 신고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금으로 지금. 그 돈이 갔으면 코인은 뭘로 샀는가? 그렇죠. 지금 제가 가장 묻고 싶은 거, 만약에 수사기관에서 예. 검사가 이 사건을 수사한다면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이 예금 신고한 게 이 돈 아니냐? 그러면 과연 코인은 무슨 돈으로 샀지? 이거 묻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보여주신 거. 예. 그 개그 콘서트 하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웃었는데 예. 그 당 고위 관계자가 그러니까 지도부에 뭔가 설명했던 지도부가 장면? 해명됐다 뭐 이렇게 예. 얘기하는 거 그거요. 국민들께서 딱 보시고 아니 이 사람들 개그 하나 이런 약간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률이 90%네. 네. 이 반응이 나왔다 그래요? 예, 그게 보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에 와서 김남국 의원이 코인 수익 낮아 나 원금 9억 8천만 원 예금으로 돌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아까 제가 물어본 그 질문에 예. 질문이 쏟아질 거 아닙니까? 그 질문에 그러면 이 예금은 뭐냐니까 나 코인 수익 나가지고 얼른 그 예금 박았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이게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 설명을 안 했어요. 처음에는 안 했죠. 이거를.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럴 때는 검사들이 거짓말 한다라고 다 보고 수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저렇게 그러니까 질문이 들어올 걸 생각을 못한 거죠. 아니 그냥 나 주식 팔아서 코인 샀습니다. 그럼 다 믿어줄 줄 알았죠. 그냥 넘어갈 줄 알았다고 예, 판단하시는 근데 거예요? 절대 넘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불이 나게 저렇게 말하지만 예. 저것도 조만간 또 털릴 겁니다. 박원석 전 의원님, 이 수익이 이렇게 90% 났다 이걸 얘기하기가 부담스러웠을까요? 일단 코인 투자를 한 것 자체를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매각 대금으로 코인을 샀지만 실제로는 예금을 했다. 이렇게 재산 신고를 해놓고 또 소명도 왜 이렇게 예금이 늘었냐. 그 주식 판 돈이다 이렇게 했어요. 예. 근데 지금 와서 해명하는 것은 실제로는 코인 투자를 했고 코인 투자에서 얻은 차익을 가지고서 예금 통장에 집어넣었다. 예. 그러나 소명은 주식 판 돈이다. 이거 이제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거죠. 어떤 면에서 보자면. 근데 그조차도 의문이 있는 게 예. 처음에 10억을 이체한 계좌. 그게 업비트라는 거래소거든요. 예. 당시에 거기서는 위믹스를 단 한 개도 구입할 수 없었습니다. 예. 상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예. 빗썸이라는 다른 거래소에서 구입을 했는데 김남국 의원이 공개한 건 계좌를 거쳐서 은행 계좌를 증권 계좌, 은행 계좌를 거쳐서 업비트라는 거래소 계좌에 들어간 10억만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 빗썸에서 위믹스를 아까 128만 개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까지 보유한 종잣돈은 어디서 나온 거냐? 이건 해명이 안 됐습니다. 또 다른 또 설명이 본인은 그냥 필요하네요, 주식 지금 투자 그 주식 그 매각 대금을 가지고 샀다고 애둘러 얘기를 했지만 정밀하게 그 계좌에 돈이 이동한 걸 들여다보면 위믹스라는 코인을 살 수 없는 곳에다가 돈을 이체한 것만 보여주고 실제로는 다른 거래소에서 산 거예요. 이 거래소에서 그럼 128만 개까지 예. 코인을 보유한 종잣돈은 어디서 난 거냐? 여기에 대해서 근거 있는 이 소명을 내놔야 됩니다. 야, 전재수 의원님 이거 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뭐가 설명이
부족해요 지금요. 지금까지 나온 설명을 많이 내놨는데도 부족합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이 해명을 했는데도 예.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설명이 좀 부족하다 이제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회견을 예. 좀 했으면 기자들이 기대했는데 그냥 입장문만 어제 나왔어요 그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어제 그렇게 이제 보도 자료에 준하는 자료를 좀 이제 배포를 하고 난 뒤에 그 뒤부터 오늘까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질문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조만간에 아마 입장을 다시 표명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싶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번 주 1월 날 또 쇄신 의총이 있습니다. 예, 지금 좀 자막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 저희들이 밤 10시까지로 예정이 돼 있는데 아마 10시를 넘겨서 또 진행이 될 텐데 안건이 지금 돈 봉투 의혹, 코인, 그러니까 이거 김남국 의원 관련된 사안이거든요. 이거 논의한다고 왜냐하면 그러네요. 지금 당을 가장 난처하게 만들고 있고 가장 어렵게 만들고 있는 부분이 바로 돈 봉투 사건하고 이 코인 문제이기 예. 때문에 이 문제가 논의가 안 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 문제 자체가 이제 사실은 민주당의 쇄신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지 이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논의가 안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 간에 이번 주 안에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관련한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져 가지고 논란의 종집을 좀 찍어야 되겠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예. 당도 두 번째 쇄신을 위한 의원총회를 하게 되는데 좀 그 속에서 어떻게 좀 쇄신을 할 것인지 이 방향도 이번 주에 좀 정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고 예. 그 방향으로 민주당이 좀 추진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 뭔가 하도 부족해요. 설명이 부족합니다. 이럴 때는요 가장 좋은 거는 기자회견 열어서 기자들이 쏟아내는 질문에 하나씩 차분차분히 설명을 하는 게 최선으로 보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계속 물어봐요. 기자회견 안 합니까? 안 합니까? 근데 아직까지 그 답은 없습니다. 다음 주제가 하나 있는데요. 뭐 시간이 많지 않은데 국민의힘 관련되거든요. 그럼 뭐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김성태 전 의원님께서 좀 봐주세요. 요건 뭐 제목이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징계권 논의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어제쯤 징계 결정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미뤄져서 내일 다시 열기로 했거든요. 그 내일은 나올 거라고 아까 이철규 사무총장도 아까 얘기하시고 갔는데 그럼 미룬 이유가 뭐냐는 거죠. 미룬 이유가. 어제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뭐 정치적 해법 나오면 징계 수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 윤리 결정을 이틀 미룬 이유가 이 두 최고위원이 자진 사퇴를 하라고 시간을 주는 거냐 아니면 이준석 전 대표 데자뷰가 또 떠올라서 뭔가 꼼꼼하게 절차적으로 갖춰서 나중에 하자 없이 어떤 법원까지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챙기냐고 그러는 거냐 어떤 거냐는 거죠. 김성태 전 의원님 둘 중에 어떤 겁니까 이유가 미룬 이유는? 아무래도 당 입장에서는 이제 뭐 이 윤리위원회에서 내일 징계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예. 본인들은 뭐 억울하다. 그래서 가처분 신청도 하게 될 것이고. 그게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케이스인데 이 이슈가 국민의힘 내부적으로서는 끊어지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사실상 본인들이 자진 사퇴하는 길이죠. 예. 근데 그 자진 사퇴에 대한 입장은 김 전 최고나 태영 최고는 뭐 전혀 고려치 않고 그렇습니다. 있다는 어제 말한 분이 것이고. 그래요. 그렇다면은 윤리도 앞으로 좀 법률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윤리 입장에서 만전을 기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예.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본인들의 자진 사퇴 판단이 이루어지면은 예. 정치인으로서 또 정치의 길이 또 갈 수도 있어요. 예. 막 그런 걸 여러 가지 고려해서 본인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시간이겠지만 당을 공당인 국민의 힘을 좀 더 생각해달라는 그 시간을 아마 부여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진 사퇴의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근데 어제 두 최고위원들 반응은 자진 사퇴 얘기 들어본 적도 없다. 왜 뭐 자진 사퇴 입장이었으면 오지도 않았다. 뭐 이런 약간 취지의 반응들을 보였습니다.